하강과 발견의 태동은 삶에 대한 불만이 의식되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정신질환의 신호는 물론 잘못된 사회 적응의 지표도 인격 장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내부에 감춰져 있는 것은 사회적 위선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매몰되어 있는 특수한 지성, 성장하는 지성의 싹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괴로움을 막연히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동시에 보다 심층적이고 진정한 실제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현실에 대한 소위 표준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위안을 산산조각내며 우리가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보도록 깊이 느끼고 어루만지도록 힘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최초의 은총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의미에서 고통은 언제나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창조적인 통찰력의 탄생을 예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고통에 매달리며 감히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성된 상태로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에 괴로움에 매달린 채 자기도 모르게 순환의 경련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고통의 출현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됩니다. 하빌 의식을 벗어난 삶이란 궁극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슬픔으로 가득 찬 것임을 알아채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계로 이루어진 삶은 투쟁의 삶이며 공포, 불안, 고통,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고뇌라는 바퀴의 근본적인 원인, 환상적 경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는 한 조만간 우리의 방어적인 보상들은 달래고 감추는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각성이 마침내 갈등을 빚어내는 거짓 경계와 그런 거짓 경계들로 지지된 조각난 삶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거짓 경계를 알아차리는 최초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할 경우 고통은 해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 곳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병들어서가 아니라 지성적 통찰이 출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의 탄생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선 고통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고통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주술사, 사제, 현자, 신비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선 삶을 살기 위해 고통을 바르게 사는 최선의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영혼 의사가 제시한 통찰은 언제나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통찰은 종종 서로 크게 모순되는 것이었고 예전에 영혼 의사들은 신과 접촉할 것을 권고했고 현대의 영혼 의사들은 무의식과 접촉할 것을 권합니다. 전위적인 영혼 의사들은 신체와 접촉하라고 충고합니다. 투시력이 있는 영혼 의사들은 신체를 초월하라고 충고합니다. 오늘날 영혼 의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의미를 누구에게 물어야 좋을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함 가운데서 마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 얼어붙어 있는 채로는 실제를 꿰뚫어 볼 심층적인 통찰력은 출현하지 않으며 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성된 상태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해방시킬 수도 없게 됩니다.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고통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한 고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고 견뎌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완전히 신뢰할 만한 영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각성을 직접 초개인 의식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개인적인 영혼 의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의사들 대부분 중 어느 누구도 진정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좋을까요? 누가 옳을까? 라는 일반적인 논쟁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 고집스럽게 다양한 영혼 의사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접근한다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각성의 다른 수준들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고 오늘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영혼 의사를 갖고 있지 못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똑같은 의식 수준에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사항에서는 서로 명백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는 그 모순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 의식의 다층적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즉 우리의 존재가 많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실은 영혼의 다른 층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혼 의사들이 의식의 다른 수준에 대해 각자 타당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경우 자신의 특정 수준에 관한 특정 영혼 의사의 의견에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수준에서 고통받을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특정한 고통의 의미를 알아채도록, 그렇게 해서 각성과 이해와 통찰을 갖고 고통을 견뎌내도록, 나아가서 고통을 넘어선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존재의 다양한 즉 의식의 스펙트럼에 전반적으로 친숙해지면 각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수준뿐만 아니라 고통이 발생하는 현재 수준의 위치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적합한 영혼 의사와 적절한 접근 방법을 선정할 수 있을 거고, 더 이상 고통 속에 동결된 채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다음 몇 개 장에선 스펙트럼의 주요 수준 몇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각 수준에 본래 내재된 다양한 잠재력과 기쁨, 가치관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수준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질병, 고통, 증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즉 페르소나 속에 갇혀 있는 지점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페르소나는 다소간 부정확하고 허약해진 자기성을 일컫습니다. 페르소나는 분노, 자기 주장, 성적 충동, 환희, 적대감, 용기, 공격성, 충동, 흥미 등과 같은 자신의 특정 경향성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 아무리 부정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인 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들 경향성을 부정하는데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경향성의 소유를 부정하는데 성공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실제로 이러한 경향성이 이질적인 외부에 존재하는 비자기라고 믿게 됩니다. 그는 원치 않는 경향성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협소하게 좁히고 이들 소외된 성향들은
그림자로서 투사되며 그 사람은 오직 남아있는 것, 즉 협소해지고 빈약하며 부정확한 자기상인 페르소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계가 설정되었고 페르소나 대 그림자라는 대립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림자 투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원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환상 중 몇 가지를 투사가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사 과정 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단순한지 다음 예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잭은 온통 엉망이 된 착오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마침내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이라고 결심하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착오와 씨름할 가벼운 열의를 갖고 곧장 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잭은 자신의 동인과 상당 정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일이 분명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잭이 차고에 들어서서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인 내부를 훑어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잡지책을 읽기도 하고 옛날 자신의 야구 글러브를 갖고 놀기도 하면서 백일몽에 빠지고 약간 들뜬 상태로 차고 안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동인과 접촉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착오를 정리하려는 욕망이 여전히 현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그 일을 집어치우고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동인의 투사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 착오를 정리하려는 잭의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욕망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예컨대 배고픔이 그 충동에 따라 뭔가 먹는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 소란을 피웁니다. 잭은 마음 한 구석에서 누군가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차고 안에서 여전히 어슬렁거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잭은 누군가 정리를 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시점에서 그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화를 내고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투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즉 착오를 정리하려는 자신의 동인을 완전히 잊기 위해서는 투사된 동인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럴듯한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일에 아무 관련도 없는 피해자가 끼어듭니다. 잭의 부인이 우연히 차고 옆을 지나다가 얼굴을 들이밀고는 별 생각 없이 정리가 끝났는지 묻습니다. 그는 약간 화난 상태로 그녀가 자신의 뒤를 떠민 장본인이라고 눈이 번쩍 빛납니다. 이제 차고 정리를 원하는 건 그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은 부인이 압력을 가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잭은 너저분한 착오를 전혀 치우고 싶지 않다고, 그녀가 압력을 가하고 성가시게 군다고 부인에게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누군가가 참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착오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 누군가 자신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부인이 그럴듯한 후보자입니다. 한마디로 잭은 자신의 동인을 투사했고 따라서 그 충동을 밖에서 온 외적인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외적 동인에 대한 다른 이름은 압력입니다. 사실상 어떤 동인을 투사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은 반드시 압력, 즉 밖에서 그에게 되돌아온 자신의 동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사 자체의 기본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충동은 당연히 환경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충동이 투사될 경우 환경 속에서 발생해서 자신을
표적으로 한 충동처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메랑 효과며 자신의 에너지로 스스로에게 사정없이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 투사에는 이 두 가지 주요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는 투사된 충동, 득질 또는 경향성이 전혀 없다고 느낍니다. 둘째로, 그것은 저 밖의 환경 속에 흔히 다른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더 작아지고 비자기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불쾌한 일이기에 투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현실관을 필사적으로 방어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투사한 충동과 특질이 실은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데 저항합니다. 사실상 저항은 투사의 주된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저항하고 자신의 원치 않는 측면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사합니다. 따라서 투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가까이에는 반드시 일종의 저항감이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이 저항감은 때로는 온순하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작동 과정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마녀 사냥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두 번쯤 어떤 형태의 마녀 사냥이든 보거나 듣거나 또는 참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기괴한 것이긴 하지만 투사에 의한 참사와 자신의 결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끈질긴 맹목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녀 사냥은 투사의 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뢰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비밀리에 싫어하는 것일 뿐이라는 진상입니다. 성가시고 당황스럽고 혐오하는 물건들 또는 역으로 매료되고 한 거 할 수 없고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흔히 그림자의 반영입니다. 옛 속담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또 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 그리고 너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바로 나, 그리고 나였다는 것을. 그림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또 다른 일상적인 투사 몇 가지를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투사된 동인인 것과 똑같이 의무감 역시 투사된 욕망입니다. 즉, 끊임없이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의무감, 즉 나는 너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가족 상황에서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남편은 부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부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외부인에게 아무리 즐겁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결국 의무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 커지게 되면 마녀 사냥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와 부인은 결국 결혼 생활 상담가라고 부르는 주술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엄청난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은 단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진정한 욕망을 투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정반대로 말할 겁니다. 자신이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진실이 아닙니다. 돕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로 없다면 전혀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돕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 욕망을 투사하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돕기를 원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무감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요구에서 오는 부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우정의 짐입니다. 또 다른 일상적인 투사를 검토해 봅시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격심한 자의식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강연을 해야 하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하거나 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직이 듭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경직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상황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치료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선을 관중에게 향할 경우 자신에 대한 상대의 자연스러운 관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 엄청난 양의 관심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직됩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 투사를 거둬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느낌 대신에 능동적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사정없이 받는 대신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우리는 경직된 채 남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환경에 대해 과감하게 공격하고 싶다는 약간의 적개심이나 욕망을 투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집중된 엄청난 양의 적으로 인해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아마 혼비백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환경의 결과라기보다 자신의 적개심을 환경에 투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포는 대부분의 경우 단지 자신이 화가 나 있고 적대적이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자 경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 사람의 가장 흔한 불만 중 하나는 따돌림 받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도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느낍니다. 흔히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이중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는 타인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비판적이지 않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특성이 없는데 다른 모든 사람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투사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입에 넣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경향성을 철저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격에서 볼 때 사소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그런 경향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그는 그가 보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향성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의 충동을 증폭시키고 그에 비례해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투사에서 진실이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의 비판에 자신의 투사된 비판을 덧붙이지 않는 한 이런 비판은 당신을 압도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강력한 열등감과 거부감을 느낄 때마다 먼저 자신의 투사를 찾아보고 자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보다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상, 우울, 불안, 권태, 공포에는 어떤 투사된 감정이나
특징과 같은 그림자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증상에 저항하거나 혐오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혐오해 오던 증상이라는 불쾌감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성을 갖고 증상과 접촉해야 하고 가능한 최대로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우울, 불안, 거부된, 권태로운, 상처받은 또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에 온갖 방식으로 저하양해 왔던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을 초대해놓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쉬도록 내버려둔 채 다만 그 증상 자체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각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치료의 간단한 첫 단계며 대부분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증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증상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의 상당 부분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라집니다. 만일 증상이 지속될 경우 두 번째로 진행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진행 방식은 간단하지만 실천한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모든 증상이 단지 무의식적인 그림자 경향성의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압력이라는 증상은 언제나 생각 이상으로 또는 받아들이는 이상으로 그 일에 대한 동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지표 내지는 신호입니다. 압박감이라는 증상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증상을 원래의 올바른 형태로 되돌려 변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나는 하고 싶어가 됩니다. 변환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경우에 단지 압력이란 증상으로 변장한 동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동인을 마법적으로 불러낼 필요도 없고 압력이란 감각 곁에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압박감이 바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동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압박감을 동인이라는 본래의 바른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환이지 창작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증상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증상들은 무의식의 그림자를 대단히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즉, 증상은 투사된 경향성을 확실하게 지적해주는 결코 오류 없는 신호로서 증상들을 통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며 그림자를 통해 성장하고 경계를 확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수용 가능한 자기상으로 가는 하강해 가는 길, 한마디로 페르소나 수준에서 자아 수준으로 하강해 가는 길입니다.